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엄정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문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 보복체계 등 역점을 두고 있는 삼축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까지 내다보고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삼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무현입니다를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딸이 노무현입니다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노무현입니다를 우리 딸의 아빠와 우리 딸의 엄마랑 우리 딸이랑 셋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영화에 집중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막 연설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기 호랑이도 아닌데 저렇게 생기가 뿜어져 나오냐고 사람 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나오시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무현입니다에 나온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정말 카리스마 짱이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노무현입니다. 그래갖고 가족 셋이 울고 일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도 가족이 화합을 하는군요. 예, 우리 남편은 부산 출신인데 원래 노무현 매니아였고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은 어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자기는 경선이 진행될 때 얘가 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난대요. 저하고 민원연에서 일하던 이모들이 막 그 가슴 졸이는 게 너무 강렬해서 얘한테 잊혀지질 않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개표 진행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들쳐업고 광화문에 나가서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그 발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게 너무 각인돼서 기억이 난대요. 아기가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드칩 우드칩 뭔지 아세요? 봉화에 내려가셔서 장군차를 재배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군차를 재배하는데 우드칩을 뿌렸어요. 그래갖고 대통령님을 만나려면 우드칩을 2포대를 뿌려야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싫어 나는 그냥 만날 거야. 그렇게 실무자한테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드칩 뿌리고 오래요. 그래갖고 딸하고 같이 우드칩을 2포대를 뿌렸는데 얘가 2포대를 뿌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기진맥진 해갖고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잠깐 대통령님과 사진 찍고 온 사건.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런 것만 언제 모아서 네. 몇 시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고 대통령님과 우드칩 뿌리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얘가 그때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죠. 초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이 너무 얘한테 이렇게 막 각인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노무현 그러면 서민 대통령 이러고 다녔어요. 서민 대통령.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제는 그렇게 가족이 모여서 일치의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문득 역사 속에 그와 나는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5.18 행사가 불법이었던 시절에 광주 도청에 있는 그 5.18 때만 되면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의 무대에 제가 올라가서 연설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 연설하셨어. 몇 살 때야 그럼? 중3? 고1?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촛불 때 예, 중3, 그러니까. 고1이 막 올라와서 연설하면 정말 열광했잖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 저 혼자였어요. 혼자여가지고 뭐 제 어떤 상황적인 배경도 있으니까 네. 심하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당시에. 네. 그러다가 동생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인데 그때 한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경선 시기였는데 네. 둘 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팬이었으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어떻게 될까 뭐 그 전에 이제 제주도 뭐 하고 올라오면서 뭐 한화갑 이인재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우위였던 그런 선거였잖아요. 네. 광주 사람들을 나는 믿는다.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광주에서 2, 3등 정도 할 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후로 동생이 제가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믿어요. 어쨌든 흐름상에 보면 나는 광주 사람들의 민도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최소한 지역 감정을 분쇄시키고 나아가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만큼 그러니까 후보는 못 되더라도 광주 쪽에서 훨씬 많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게 광주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상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까지도 저는 그게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직접 간접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고 출발하실까요?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때 경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냥 모든 국민들 있잖아요. 지지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터질 것 같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민원연 사무처 활동가가 그때 10명쯤 됐는데 우리가 10명이 다 국민 경선인단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9명이 떨어지고 1명이 된 거예요.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국민 경선인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당내 당외가 5대5였잖아요. 그래갖고 그 5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명이 신청했는데 1명 되고 나머지 다 떨어져갖고 우리가 좌절해갖고 밥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뭐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리라는 생각을 거의 아무도 안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을 우리 그 민원연의 회원 하나가 기획을 해서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시민단체 사무총장인 저한테 거기에 노무현에 대한 그 내용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시민단체는 중립성의 덫에 빠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거를 쓰는데 막 쓰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배짱 있는 정치인이 이 세상에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막 좋았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론과 이렇게 싸우면서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됐죠. 그때 아하. 경선 과정에.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통화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죠. 두렵지 않으시냐고. 모든 정치인이 다 언론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게 그것도 조선일보와 싸우는 게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최민희 총장은 아예 그 안티조선 운동을 하면서 맞짱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두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때 정말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이분이. 두려운데 맞서는 게. 저는 그때 생각.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쩌면 친구이자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피해자라고도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 그러냐면은 문재인 후보는 2012년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네. 야당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접근하기 이전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계속 그 뒤에 노무현 후광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다른 지점 때문에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그 고정된 이미지와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인정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번 대선까지도 그게 이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뭐 박스권이라든지 확장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어지다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취임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 이런 유형의 리더십도 있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진짜 부산 사나이 화끈하게 지를 땐 지르고 막 맞서 싸울 땐 싸우고 이런 측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미지로 다른 색깔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 지도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맞서야 되는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입니다 보면 마치 이회창이 여당 후보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야당 후보 같으세요. 그 연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를 경험한 국민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여진 그 정말 그 보수의 피곤함을 다 겪은 분들은 사실은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현실에선 안 바랬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고 인이하고는 같이 논다, 같이 간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 그 교과서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뭔가 하나를 마음 먹고 결정하면 마음이 잘 안 바뀌시기 때문에 예. 은근하고 끈기 있는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을 보시게 되는 거죠. 다음 대통령은 또 다른 리더십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만의 색깔을 저는 찾았다고 봐요. 네. 문재인 스타일의 개혁이나 리더십 있다고 보고, 자, 그 밥자리 가셨어야 되는데. 아, 결국은 또 두고 보세요. 혹시 아세요? 대통령께서 원외 지역위원장들 불러주실지? 거기서는 설렁탕이 나올까요? 저는 곰탕 더 좋아해요.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